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현대판 홍위병, 시진핑의 아이들로 불리는 중국의 맹목적 애국주의 집단 소분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 청년을 줄여서 분청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202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줄여서 공진원은 2022 한지 분야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출연하여 한지의 장점과 쓰임새 등 한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국가무형문화재 안치용 한지장과 함께 직접 한지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했죠.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뉴진스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무수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네티즌들이 종이를 처음 만든 나라는 중국이라며 한국이 마치 중국의 문화를 훔치기라도 한 것처럼 매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제지술은 당신들이 건국한 것보다 일찍 나타났는데 정말 웃기다라며 느닷없이 종이의 기원을 문제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종이를 발명했다고 주장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국인들의 반응이 사실 그다지 놀랍지는 않습니다. 한국인이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노한 중국인들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14억 명이나 되는 모든 중국인이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접하는 비합리적이고 논리가 부족한 중국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꽤 많긴 하겠으나 SNS를 통해 극단적인 애국주의 성향을 보이는 중국인들은 사실 특정 집단으로 분류되죠. 바로 소분홍이라 불리는 맹목적 애국주의 집단입니다. 극도의 애국주의자, 국수주의자 성향의 사람들로 주로 인터넷에서 활동하죠. 소분홍들은 말 그대로 맹목적 애국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맹목적 애국주의자, 국수주의자는 있었지만 시진핑 시대에 접어들어 수가 많아지고 활동도 과격해지면서 시진핑의 아이들, 시진핑의 홍위병으로도 불리기 시작했죠. 맹목적이라는 단어에 잘 나타날 듯 이들은 현대 중국에서 중화 사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과거 홍위병처럼 몰려다니며 중국의 정책이나 역사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보인다면 단체로 공격을 하죠. 다른 점은 홍위병은 현실이고 소분홍은 인터넷상이라는 점입니다. 홍위병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했고 소분홍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다르고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인류 문명의 기원이라는 중화 사상에 심각하게 도취한 나머지 외국, 특히 서방 국가의 강한 반감과 배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게 특징입니다. 혐한의 정도 역시 매우 심각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을 싫어하는 집단이 소분홍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동북공정과 문화공정 영상에서 설명했듯 중국은 소수민족의 독립과 분열을 막기 위해 역사 왜곡을 하며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조선족과 한국, 북한은 프로젝트의 주 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 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유와 가정이 어찌되었든 소분홍은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발표한 말들을 그대로 믿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중화 사상에 찌들어 합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이 집단이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 젊은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름에 답이 나와있죠. 소분홍의 소는 작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젊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분홍, 이들은 대체 왜 기성세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른바 국뽕 성향을 보이는 걸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선 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 주링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1990년대의 중국은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시 중국은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죠. 1992년에는 덩샤오핑이 우한과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을 시찰하고 담화를 발표한 이른바 남순 강화를 통해 개혁개방 지속을 강조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는 더 퍼지고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농업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요. 정치도 안정적이었는데 이는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 사건과 같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인민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했기 때문이죠.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이지 않은 짓을 하면 큰일 났습니다. 무엇보다 경제가 팽창하던 시기라 큰 변화만 없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치에 반기를 들 필요가 없었죠. 애국주의 교육도서, 애국주의 영화, 애국주의 노래를 배포하는 등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되었습니다. 애국주의 교육의 성과는 2013년 시진핑의 집권이 시작되면서 열매를 맺었죠. 시진핑은 애국주의 교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이념적 통합을 원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강한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역사 교육을 통해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공산당이 중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끈 주체임을 인식시켰죠. 여기에 불을 지핀 게 감시와 검열입니다. 시진핑 집권 초기인 2013년부터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죠. 201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자 디지털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국주의 교육을 확산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 매체와 글들, 영상, 정보들은 싹 다 접속을 막아버렸고요. 반항적이거나 외국에서 교육을
교육을 받았거나 똑똑한 지식인층은 말도 안 되는 말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가, 정확히는 공산당에 대한 반항은 할 수 없고 지식인들도 나설 수 없기에 가르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믿어져. 궁금해서 검색해도 중국인들은 다른 사이트가 아닌 중국의 허용된 사이트만 뜨고요. 한복은 한국 것이 아닌 중국의 것이다라고 가르치면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검색을 해보니 모든 글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 것이 맞다고 하니 대부분 다 믿게 되는 거죠. 끝까지 못 믿는 사람은 내 목소리를 못 내고요. 2019년 1월에는 학습 강국이라는 어플이 출시됩니다. 시진핑 사상과 중국 공산당의 정책, 사회주의 이념을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이딴 걸 누가 다운받아 보나 생각이 들지만 중국에서는 대박을 쳤죠. 출시 10개월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는데 같은 기간 대비 틱톡과 위챗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카카오톡과 인스타보다 같은 시간 대비 다운로드 수가 더 많다는 말이죠. 성공의 비결은 예상하셨듯이 반강제거든요. 학교와 공무원, 조직에서는 학습 강국 앱 사용이 의무화되었고 대학 프로그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학습 강국 어플을 사용하면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가 낮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있죠. 포인트가 낮은지 어떻게 아냐고요?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순간 신분증 번호, 실명, 건강검진 결과, 생체 데이터, 쇼핑 이력, 위치, 삭제된 파일들, 그냥 모든 개인정보가 입력됩니다. 어플은 알리바바에서 만들었지만 운영하는 곳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이죠. 괜히 중국 어플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과 소분홍이 탄생하죠. 젊은 세대에게 지나치게 애국심을 강요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지만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에게 시행한 시진핑의 애국주의 교육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 1990년대생 즉 주링어우 세대는 중국이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던 시기에 태어나 경제 성장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며 자란 세대이죠. 즉 다른 세대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란 주링어우 세대는 공산당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했던 중국을 공산당이 세계 수준의 국가로 올려놓았다. 국뽕 찰만한 내용이죠. 이들보다 좀 더 늦게 태어난 2000년대생 링링어우 세대 역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시진핑의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건 물론이고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시진핑 정부의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사상 교육에 물들었죠. 앞에서 말했듯 소분홍은 자신들에게 친숙한 인터넷을 통해 중국을 옹호하고 외국의 비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활동을 합니다. 주로 웨이보와 위챗 등 중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애국주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국내외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미화시키고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중국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퍼뜨리죠. 필요하다면 해외 플랫폼에도 접속해 공격을 하고요. 원동력이 정말 애국심 그 자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들이 혐한을 하는 것도 정말로 한국이 중국의 것을 뺏어갔다고 믿기 때문이며 이 믿음의 바탕에는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기원했다고 믿는 만물중국 기원설이 존재하죠. 또 이들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나머지는 다 오랑캐에 불과하건만 자꾸만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드는 서방 국가에 대해 분노합니다. 중국과 중국의 문화가 세계 제일임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한 열등감과 반발 심리도 엄청나고요.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서방 국가들이 홍콩 시민들의 시위를 지지하자 소분홍들이 지지하는 국가들을 강력하게 비난한 것도 감히 타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했다는 생각 때문이었고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당연히 환영 대환영입니다. 시진핑 정권은 소분홍들의 활약을 칭찬하면서 애국심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할 정도죠. 그런데 정말 돈 안 되는 일을 이렇게까지나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성향이 짙은데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 중국에서는 해외 플랫폼에 접속하지 못하고 지금 90년대 00년대에 태어난 세대면 이제 청년인데 지금 청년들이 중국 정부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중국 청년들에게서는 애국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부모가 가난했거나 중산층 정도였는데 미친듯이 공부해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월 100만원 주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이들은 정부의 반감을 표하고 취직에 성공했거나 혹은 가능성이 높거나 실패했더라도 부모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은 이들은 소분홍이 되는 사례가 많죠. 자신의 상황과는 반대로 교육과정에서 세뇌당했거나 상황이 비참하더라도 중국이 대국이고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소분홍 자체가 커리어가 되기도 하죠. 소분홍은 여러 관영 매체와 협력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면 시진핑 정권이 소분홍의 활동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정부가 기업들의 목줄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취직 승진 등 소분홍 활동은 자신들의 장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반세기가 지나 홍위병의 광기가 부활했다는 말까지 돌고 있죠.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편은 애국주의로 무장된 학생이 자신과 다른 사상을 가진 교사나 교수를 공격하고 동료 학생들이 이를 지지하는 사건이 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자국 선수에게도 악플을 퍼붓는데 이유는 해당 선수가 외국인에게 1등을 빼앗긴 배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럼 중국 내부에서 소분홍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한국에도 이른바 국뽕 채널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하긴 한다만 한국인에게 국뽕은 다소 촌스러운 이미지입니다. 국뽕 자체가 객관적이기보다는 무언가를 과도하게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이거나 부끄럽게 보는 사람이 더 많은 편이죠. 한국에도 국뽕 채널을 즐겨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처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분홍이 애국심을 고취하며 중국의 이익을 보호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극단적인 국수주의를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죠. 차이점은 시각일 뿐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소분홍이 시진핑 정권의 암묵적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는 데다 소분홍을 비판하는 것은 곧 중국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자칫 비판했다가는 몰려와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죠. 시진핑의 독재가 공고히 되면서 소분홍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 시기와 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비판 없는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성장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높이 쌓아 올렸을수록 더 쉽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죠. 현대판 홍위병, 시진핑의 아이들로 불리는 중국의 맹목적 애국주의 집단 소분홍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